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예, 또 즐거운 공법을 해야죠. 예, 오늘 저희가 건축법 한다고 그랬죠. 예, 건축법 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번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1월 달에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일단 개발법만 열심히 좀 하고 계세요. 자,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65페이지입니다. 자, 건축법 1 정의 나왔는데요. 근데 그 뒤에 좀 몇 장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370페이지에 이제 거기서부터 용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그 앞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법은 시험에 몇 문제 출제가 돼요? 예. 예, 건축법은 7문제 출제됩니다. 7문제. 수업 첫날 할 때 몇 문제 출제되는지 다 말씀드렸는데 건축법 7문제 예, 출제가 됩니다. 예, 근데 건축법은 개발법, 정비법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건축법은 사업 시행에 대한 절차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점수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건축법을 좀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 건축법은 7개 중에 5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용어부터 볼까요? 용어. 자, 우리 건축법의 용어인데요. 자, 거기 보면 건축법의 주요 구조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73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좀 약간 순서가 좀 다르니까 잘 보겠습니다. 주요 구조부. 이 주요 구조부란 그래서 이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주요 구조부는 6개 건축원의 무게 하중을 지탱하고 견디는 벽, 이 구조를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주요 구조부 6개 일단 외워야죠. 자, 어떻게 해요? 내기, 바보, 지주. 자, 그래서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373페이지 주요 구조부 있죠? 내기, 바보, 지주. 자, 그러면 주요 구조부인데 벽 그러면 여러분 벽에는 무슨 벽이 있어요? 벽에는 벽 그러면 벽에는 내력벽하고 무슨 벽이 있을까요? 내력벽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내력벽하고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아니고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어요. 비내력벽 자 내자가 이 내자가 견뎌낼 내자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벽. 자 그런 벽이 내력벽인데 예를 들면 내력벽은 이 외벽 있죠. 이 외벽 건축물의 외벽은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벽이잖아요. 이런 벽들이 내력벽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비내력벽은 무게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내력벽은 무슨 벽이냐면 칸막이벽이에요. 칸막이벽. 칸을 막아놓는 칸막이벽들 그런 벽들이 비내력벽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칸막이벽이겠죠. 이것들은 비내력벽이고 그래서 일단 딱 벽을 딱 쳤는데 그래서 단단하다. 그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것들은 내력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퉁퉁퉁 거리면 비내력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는 저기 있는 외벽에 이 내력벽이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력벽. 그리고 또 기둥. 요 놈이 주요 구조부예요. 그 다음에 기둥. 기둥은 뭔지 알죠? 기둥도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런데 기둥은 기둥인데 사익기둥. 사익기둥은 구조상 주요 구조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둥 바닥. 이게 바닥이잖아요. 바닥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그죠? 안 두꺼우면 수업하다 한 명씩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닥도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예요. 그런데 바닥은 바닥인데 맨 밑에 있는 최하층 바닥은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상 주요 구조부로 보지 않는다. 봐시고 그 다음에 보입니다. 보가 뭐예요? 자, 보가 여기에 있는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죠? 이게 보잖아요.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것을 보다. 우리 한옥에 보면 보가 있잖아요. 큰 보들. 그죠? 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목매달아 죽었다 그래요?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지? 기둥에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하지 않아요? 기둥에 받쳐 죽는 거지. 자, 그러면
보도 주요 구조부다. 근데 보는 보인데 무슨 보는 아니고 작은 보는 구조상 주요 구조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차양은 이 햇빛 가리는 시설 있잖아요. 이 차양 시설도 구조상 주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인데 무슨 계단요? 5개 계단 이것들은 구조상 주요 구조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지붕틀, 자, 이 지붕틀하고 이 지붕틀이 주요 구조입니다. 또 여기서 용감하게 창문틀 그러지 마시고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안에 있는 주계단. 근데 5개 계단은 이 밖에 있는 것들은 주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개 기억하시고 시험에 잘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6개를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요약집은 좀 찾아서 보세요. 자, 먼저 구조인데 내화 구조가 있고 방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재료는 불연 재료가 있고 난연 재료가 있습니다. 자, 구조는 페이지 몇 페이지 있냐면 바로 뒷장에 넘겨보시면 374페이지에 내화 구조, 방화 구조, 불연 재료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면 내화 구조는 뭐냐면 이게 내자가 견뎌낼 내자예요. 불화자. 그러니까 화재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그 구조를 내화 구조다. 그러면 어떤 걸 내화 구조라냐면 여기는 철근이라든지 철골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일정 두께 이상의 벽돌이라든지 그러니까 철근, 철골, 콘크리트 이런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요? 내화 구조다. 그래서 화재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철근, 철골,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다 내화 구조예요. 내화 구조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방화 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지금 목구조예요. 목조 건물. 자, 그러면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목구조 건물은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재 발생하면 순식간에 타겠죠. 그래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벽에다가 방염 처리를 해주는 거. 방염. 그래서 여기 보면 모루타든지 회반죽이니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몇 센치 이상 바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루타니 회반죽 이런 걸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방화 구조라는 것은 이런 목구조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니까 외벽에다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염 처리를 하는 구조가 방화 구조예요. 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화 구조는 화재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방화 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구조. 그러면 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지구 지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해야겠어요? 방화 구조로 해야겠어요?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지구 지정했는데 그 안에서 지을 때 건물의 주요 구조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해야겠어요? 방화 구조로 해야겠어요? 내화 구조로 해야지. 철근, 철골, 콘크리트로 해야지. 방화 구조는 목 구조인데 거기다 방염 처리를 하는 게 방화 구조잖아요. 이거는 화재 예방이 될 수 없어요. 자, 일시적인 것이지. 그러면 방화지구니까 방화 구조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주요 구조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 내화 구조가 좋은 거잖아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연 재료와 난연 재료가 있어요. 불연 재료라는 것은 재료는 재료인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그리고 난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예요.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좋아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좋아요? 예? 뭐가 좋다고? 잘 타지 않는 거? 아니지. 타지 않는 게 좋잖아요. 아예 안 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고, 난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거. 그러면 이 방화지구 안에서, 방화지구 화재 예방을 위해서 구조는 아까 내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외벽의 마감 재료 같은 재료는 불연 재료를 해야겠어요? 난연 재료를 해야겠어요? 여기는 불연 재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구조는 내화 구조, 재료는 불연 재료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렇게 요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정리해 놓으면 괜찮은데 정리 안 해놓고 나오면 말이 긴가민가 해서 잘 용어를 물어보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 바랍니다. 거기 불연 재료란 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설계 도서가 나오네. 설계 도서.
자, 설계도서도 시험에 요 물었어요. 설계도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그림도자에다 서류서자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서는 그림도 도면이겠죠? 공사용 도면, 그리고 이 구조 계산서, 그리고 또 이 도면을 설명하는 설명서, 이게 시방서야, 시방서. 네, 이런 것들을 다 퉁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설계도서다. 그래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이런 것들을 서류를 설계도서를 한다. 그래서 건축원 신청할 때는 이런 설계도서를 함께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합니다. 그 중에 주요 구조부 6개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념 정리할 때 지하층을 한번 볼게요. 지하층. 지하층은 시험에 이것도 자체로도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교재는 바로 373페이지 바로 앞장에 17에 지하층이 나오죠. 맨 밑에. 그죠? 지하층. 지하층이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이 땅속에 있다 이 말이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 여기 조심할 것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말한다. 자, 지하층.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땅속에 아예 들어가 있으면 그건 또 누구나 봐도 지하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 기생충에 거기에 식구들이 반지하에 살잖아요. 근데 그 반지하가 지하냐 지상이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지하층이란 것은 건축물 바닥이, 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대. 여기가 지표면. 근데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대. 저쪽은 높고 이쪽은 낮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바닥이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이제 흔히 반지하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바닥이 하나 있어. 또 여기에 이렇게 바닥이 있어.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바닥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하층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지하냐? 아니면 땅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 지하인데 이렇게 지상에 걸려 있을 때 이 부분을 지하로 볼 거냐? 지하로 보지 않을 거냐? 이 구분이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지하층이란 것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죠. 그런데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이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라는 것은 이 바닥, 이게 바닥이 두껍다고 그랬잖아요. 바닥 구조체인데 바닥 구조체 아랫면을, 여기를 우리는 반자라고 그래. 반자. 그리고 바닥 구조체 윗면, 여기를 층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하층의 구분은 바닥에서 이 층고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를 층 높이라고 그래요. 자,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이상이면 해당 층은 지하층이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전체 해당 층인데 여기서 땅 속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위에 올라가져 있는 부분보다 깊으면 해당 층은 뭐가 된다고요? 지하층이다. 그죠? 지하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높이를 하이라고 하잖아요. 하이. 여기를 라지 H라고 하고 여기를 스몰 h를 한다면 지하층은 이 스몰 h가 라지 h의 2분의 1 이상이면 해당 층은 지하층이다. 그럼 이 스몰 h가 뭐예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리고 라지 h는 뭐예요? 당의 층 높이. 여기를 층 높이 그래야 돼요.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해당 층은 지하층이다. 땅속에 들어있는 부분이 해당 층에서 더 깊으면 지하층이다. 그죠? 그러면 이 바닥면에서 층고까지 높이가 여기가 5m인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3m면 이것은 지하층이에요? 지하층이 아니에요? 지하층이죠. 땅속에 해당 층에서 땅속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것보다 깊잖아요. 2분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여기는 지하층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은 지하 1층하고 여기가 지상이 되겠죠. 여기가 1층 그리고 여기가 2층 그리고 여기가 3층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하층의 개념을 정리했는데 지하층이냐 아니냐가 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 있는 규정들을 한번 묶어서 정리할게요. 지하층은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지하층은. 그러니까 이 건물이 몇 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하층은 그 건물의 층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층이란 이야기예요? 여기는 3층 건물이지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해서 4층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하 1층, 지상 3층이잖아요. 근데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지하층은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그럼 우리 국가 기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의도에 63빌딩 있죠. 정말 63빌딩일까요? 63빌딩은 지하가 3층이고 지상이 60이에요.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63빌딩이 아니라 60빌딩이에요. 그 이제 국가 기밀이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안 웃네. 너무 썰렁한가요? 네?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거든요. 바닥 면적 합계가. 그러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이 포함할까요? 자, 이 지하 1층의 바닥 면적이 100이고 1층의 바닥 면적이 100이고 그리고 2층의 바닥 면적이 100이고 3층의 바닥 면적이 100일 때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연면적이란 제가 바닥 면적 합계라고 했는데 연면적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도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은 40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연면적이 얼마냐 그럴 때는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연면적은 400이고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거 빼고 300이 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포함되는 게 좋아요? 포함되지 않는 게 좋아요? 포함하지 않는 게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용적률 200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 대지 면적이 2배로 올릴 수 있잖아요. 대지 면적 1000인데 용적률 200%다 그러면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대지의 주비니까 2000이잖아요. 근데 2000을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이 있는데 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포함이 안 되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미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4개 배웠잖아요. 지주 대피해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뭐 이런 거 배웠죠. 여기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이 부분 정리하시고 그리고 지하층 설치는 지금은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층 설치는 자율입니다. 자율인데 다만 지하층 많이 설치해라. 그러면 계산할 때는 그 면적은 포함시켜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층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지하층에 관련된 규정을 묶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정리를 딱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서울에만 유독 이런 형태의 반지하가 많이 있어요. 지방 같은 데는 반지하가 없어요. 왜 서울에만 반지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반지하는 지하일까 지상일까? 반지하는 지하일까요 지상일까요? 지하죠. 지상이라 한다면 굳이 돈 들여서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그렇게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지하로 들어가야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연면적이 안 들어가야 더 올리지만 지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하지만 실은 따지면 그건 지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아예 빛도 안 들어오는 어둠의 세상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빛이 들어오는 이런 반지하 형태의 건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서울에만 있어? 다른 지방에는 왜 이 반지하 형태가 없을까요? 그죠? 다른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뭐 건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지하 같은 건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서울은 이 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하라도 만들어서 요 부분을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서울에만 반지하가 있고, 그리고 반지하는 이건 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지하층의 개념 정리를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이상.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평균 높이, 당일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이다. 이런 개념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지하층의 개념 정리하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네, 고층 건축 앞장 넘겨보시면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나왔어요. 이거 작년 31회 때 나왔습니다.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나왔는데 자, 뭐 고층 건축물은 건축법에서는 무엇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해요?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370페이지에 거기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나왔죠? 층수가 몇 층요? 30층 이상이거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또는이라는 거, 또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AND가 아니라 OR라는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이건 고층 건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서 우리는 4m를 하나 층을 보거든요. 그러면 30 곱하기 4 했더니 얼마가 나요? 120이 나오죠?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물이다.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이런 고층 건물 많이 없어요. 우리 서울이나 이런 데 이제 고층 건물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어떤 게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층수가 몇 층요? 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50층 이상이 고가 아니고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전 층의 구분 명확하자면 4m 하나의 층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거 50 곱하기 4 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높이는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여기 잠실에 있는 123층 이렇게 다 초고층 건물이잖아요. 예, 이런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런 구분을 딱 하시고 시험에서 이미 32회 때 이렇게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거의 초고층이겠죠. 고층이면서 초고층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이다. 그래서 초고층에 준한다. 그래서 준초고층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기 있는 8번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이것도 시험에 종전에 이거 나왔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나오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여기도 AND가 아니라 OR입니다. 1 또는 2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용도의 건축물이나 또는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이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5,000 이상이거나 또는 층수가 몇 층요?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물이다. 그죠? 자, 그러면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이러이런 용도의 건축물. 거기 6개 나오네. 이건 외우셔야 돼.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5,000 이상인 다음 용도의 건축물. 자, 여기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놨죠. 문종판, 여종관. 문종판, 요종관, 문종판, 요종관, 문종판, 요종관. 5,000 이상인 이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것은 보고 즐기는 시설이죠. 뭐 공연장이라든지 관람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애식장 이런 것들도 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무엇은 빼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하고 동물원, 식물원도 문화 및 집회시설이거든요. 그렇지만 동물원, 식물원 제외하고 문, 5,000 이상인 문 그리고 종교시설. 종교시설이 뭐예요? 교회 성당이죠. 교회 성당 5,000 이상인 종교시설은 다중이용 건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중이용 건물. 그 다음에 5,000 이상인 판매시설, 문종판, 판매시설. 판매시설이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여러분? 판매시설이라는 건 백화점 생각하면 되잖아요. 판매시설, 백화점, 그죠? 5,000 이상인 판매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여객용 시설이 뭐겠어요?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사람 실어 나는 고속버스 터미널.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학병원 있죠? 네, 종합병원. 그리고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도 뒤에 일반 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숙박시설이 있고 생활숙박시설이 그러는데 이런 관광숙박시설은 다중이용 건물이다. 그래서 5,000 이상인 문종판, 요종관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는 층수가 몇 층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물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1이나 2에 하나에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물이에요. AND가 아니라 OR입니다. 그런데 뒤로 옮겨보세요. 이제 준다중이용 건물이 있어요. 준다중이용 건물하고 다중이용 건물을 비교하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하겠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준다중이용 건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나왔죠? 그런데 거기 12개가 있어요. 근데 12개가 있는데 자, 거기에 있는 문종판 요정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는 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9번이 여기에 있는 6개잖아요. 문종판 요정관. 그죠?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5번, 9번이 여기에 있는 6개 문종판 요정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종판 요정관은 뭐라는 겁니까? 5천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물이고 5천 미만 1천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건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종판 요정관은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이 6개는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이라는 거예요. 1천 이상이면 무조건 그게 5천이든 6천이든 다 요놈은 준다중이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중이 될 수 있는 준다중과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을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개 문종판 요정관을 외워놓으셔야 다중, 준다중을 여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문종판 요정관은 5천 이상이면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5천 미만 1천 이상이면 준다중. 그런데 나머지 6개. 교노, 운, 위관장. 자,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유락시설이라든지, 관광휴게시설. 그리고 장례시설은 이 6개는 뭐만 된다고요? 준다중만 되지 다중은 될 수 없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장례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장례시설은 다중이용 건물이다. 맞아 틀려요? 장례시설은 5,000이라도 준다중이잖아요. 요놈은 다중이 될 수 없다니까요. 교노, 운, 위, 간장은 다중이 될 수 있는 준다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구분하시는 게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개 외워놔야 여러분이 다중, 준다중 구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는 것이고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 밑에 특수구조 건축물. 이번 시험에는 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시험에 답이었어요. 특수구조 건축물. 자,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뭘 이야기하냐면 거기 3개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된 보호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몇 미터 이상 돌출됐다. 3미터 이상. 그러니까 그림을 딱 그려보면 자,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되지 않는 보라든지 차양이 자 이게 보나 차양이 몇 미터 이상 이렇게 돌출되어 있으면 3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이런 구조 형태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죠. 보나 차양이 몇 미터 이상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에 조심하셔야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자, 우리 기둥과 기둥 사이. 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요? 10미터요? 20미터요? 20미터 이상. 나중에 우리 뒤에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할 때는 10m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특수구조 건축물은 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요? 2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그래서 2번 32회 때 이런 정의를 알고 있느냐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나왔으니까 뭐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나오면 당연히 특수구조 건축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스에 있는
1번과 2번을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시험에 나오려는 것들 많잖아요. 자, 예, 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고. 예, 그 다음에, 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그냥 들어만 주세요. 여기 리모델링이란, 우리 여자분들 리모델링 많이 하죠? 그죠? 리모델링. 무엇을 위해서 리모델링 해요? 기능 향상, 노후 억제. 그죠? 사람이나 건물이랑 똑같네. 기능 향상, 노후 억제를 위해서 뭐 하는 행위? 대수산하거나 또는 일부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한 행위를 리모델링이다. 그냥 들어만 주세요. 자, 뒤에서 나올 거예요. 예, 예, 용어가 지금 막 우리 교재가 좀 약간 찢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대수산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한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능 향상, 노후 억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리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 거실은 우리 건축법에서 거실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실이 달라요. 자, 우리는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그러잖아요, 집에. 그죠?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안에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해요.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실하고 방이 분리되어 있는데 건축법은 예, 다 거실이야.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다 거실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공간도 건축법에서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거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실,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 이것을 거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거실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은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물과 분리됐다. 여기는 여기에 포인트예요. 분리됐다. 자, 부속 건축물은 동일한 대지가 있는데 이 동일한 대지 안에 주된 건물, 자, 여기가 주된 건물,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된 건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다. 자, 이게 이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게 참고가 이게 무슨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부속 건축물이다. 주된 건축물과 이 주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무슨 건축물 한다고요? 부속 건축물이다.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 분리됐다. 동일한 대지 안에 분리됐다.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이런 건물인데 이게 들어서면 뭐냐 이제 나중에는 물어봐요. 신축 행위냐 증축 행위냐 막 이제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분리됐다.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주택이 있는데 창고가 있다든지 업무용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안에 이 안에 식당이 아니라 밖에 있는 식당 이런 게 부속 건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여기 373페이지 거기에 이제 발코니도 있네요. 이 외벽에 접하여 부가를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 경우 여기를 체크하세요.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거기를 줄 딱 주시고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진하게 표시된 것만 딱 체크해 놓으세요.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확장이 합법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발코니 확장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이 합법적인 것은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가 확장이 합법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전문 기술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체크해 보시면 375페이지에 건축 적용 대상자 있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적용 대상 중에 건축 관계자가 4명이 있어요. 자,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는 누구를 건축 관계자라고 하냐면 건축법에 4대 인물이 있어요. 4대 인물. 4대 인물이 건축주, 그리고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 이 사람들이 건축 관계자라고 해요. 나중에
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건축관계자 나오는데, 건축관계자가 이들이 건축관계자예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러면 여러분, 건축주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여러분. 그죠?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그죠? 예, 건물주. 예, 건물주. 예, 우리의 꿈은 누구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이에요. 건물 발주자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설계자는 누구예요? 설계하는 사람이지. 시공자는? 시공하는 사람이지. 감리자는? 감리하는 사람. 우리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만, 감리자라는 사람은 설계자가 설계해준 설계 도면대로 이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다? 감리자다. 감리자. 그죠? 설계 도면대로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자다. 그런데 이 네 명을 건축 관계자가 하는데 관계 전문 기술자가 있네. 관계 전문 기술자. 관계 전문 기술자. 그럼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것은 거기 나왔죠. 구조나 설비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요. 구조나 설비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자, 여기 있는 설계자나 감리자와 협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왔죠. 그러면 이 관계 전문 기술자란 구조나 설비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누구냐면 구조 기술사, 설비 기술사, 이런 기술사는 관계 전문 기술자입니다. 구조 기술사, 설비 기술사, 이런 기술사는 관계 전문 기술자다. 그죠? 그래서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자, 이런 용어를 하나 정리할게요. 거기에 있는 1, 2, 3, 4를 다 묶어서 우리는 건축 관계자라고 그랬고 5번에 관계 전문 기술자 나왔죠? 자, 그래서 요 구분을 딱 하나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용어는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다시 앞장으로 이제 넘겨보세요. 자, 앞에 맨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365페이지. 자, 이제는 영어를 배웠으니까 또 볼 것은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물에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뭐가 건축법이 적용될까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건축물이겠죠? 건축물. 그죠? 건축물.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 대지는 그냥 농지나 이런 데는 건물 못 짓고 땅, 건축 용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지으려면. 그리고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건물만 들어서면 안 되고, 여기 뭐가 들어서야 돼요? 전기나 수도나 가스, 이런 설비도 들어야겠죠? 건축 설비. 그리고 원래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데, 일부 공작물은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이 있어요.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것은 이 건축물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신고 대상 공작물. 자, 요걸 정리할 거예요. 자, 먼저 건축물입니다. 자, 거기 365페이지 대지는, 자, 대지 365페이지 대지 나왔나요? 대지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지는 뭐라고요? 대지는 건축 용지다.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 허가 가능한 상태 땅, 대지. 농지를 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농지에다 건물 못 짓는다는 이야기에 이마에다 대지라고 하잖아요. 예, 대지는 건축 용지인데, 그런데 자, 예, 원칙은 공관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이 공관법 지적법이라고 하죠. 자, 지적법에서는 필지가 뭐예요? 필지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 등록단이죠. 자, 이거 17지번이야. 17지번. 이게 한 필지잖아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 등록단.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1필지를 1건축용지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야. 1필지 1대지가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관법에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다 그랬잖아요.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뒤로 넘겨보시면 이 이상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개념만 이해하세요.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여기에 필지가 두 필지가 있어. 17집원, 18집원 두 개 필지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 필지에 건물이 이렇게 걸쳐서 건축이 돼요. 두 필지에 건물이 걸쳐서 건축되면 이때는 이건 뭘로 봐야겠어요? 하나의 건축 용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될 때 이 필지를 합한 토지는 뭐가 된다? 하나의 대지다. 그래서 이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건축 용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대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서 대지의 적용 안전조건 공개공지 그 뒷파트에서 중요하니까 여기는 개념 정리만 하시면 돼. 원래는 1필지 1건축용지가 원칙이지만 이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두 개의 필지를 지금 하나의 건축용지로 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6가지 사유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반대로 이제는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뭘로요?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네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여기가 17집원이야. 17집원인데 이 땅은 농지입니다. 농지면 대지예요? 아니에요? 농지면 대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지란 제가 건축용지라고 그랬잖아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 그럼 여기는 건물을 못 짓겠죠? 그런데 여기를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는 하나의 대지가 된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임야다, 산지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는 하나의 대지가 된다. 그 대지. 그래서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 법에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사례가 거기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요 정도 개념 정리만 해 놓으셔야 돼요.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지만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 정도 개념 정리만 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도로는 뒤에서 제가 도로 파트에서 설명하고 뒤로 넘겨보시면 368페이지 건축물이죠. 자, 이 건축물 중요합니다. 이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이란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요 정의 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말한다. 하나를 말한다. 나왔죠? 건축물이란 밑에 그림 참 잘 나왔으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여러분 공작물이 뭐였어요? 공작물이 뭘 공작물이라고 그래?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우린 공작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피식스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바다에 떠 있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면 지붕과 기둥 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을 요놈을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란 말은 지붕하고 이렇게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으면 그 형태는 그런 시설은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주유소는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이잖아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잖아요. 주유소도 건축물입니다.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또는요. 지붕을 받쳐주는 벽이 있는 시설이면 건축물이다. 그러면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은 있어야 되잖아요.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 지붕하고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다거나 지붕하고 지붕을 받쳐주는 벽이 있으면 그런 시설은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지붕과 기둥과 벽을 모두 갖춰야 건축물이 아니라 지붕하고 기둥이 있다거나 지붕하고 벽이 있는 시설은 뭐라고요? 건축물이다. 그럼 건축물이면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는 것.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플러스 뭐예요? 이에 딸리는 시설물. 이것에 이런 형태에 딸리는 대문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뭘로 보겠다고요?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런 것에 딸리는 대문이라든지 이것에 딸리는 담장은 뭘로 본다고요? 건축물이다. 그러나 이것에 딸리지 않는 그냥 대문이라든지 이런 담장은 그냥 공작물이지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것에 딸리는 시설물은 건축물이다. 그리고 또 건축물은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이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자, 이런 지하라든지 이런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여기에 설치되는,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되는 이 사무소라든지 점포라든지 차고라든지 창고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뭘로 본다고요? 건축물로 본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뭐라는 겁니까? 지하주차장은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하상가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지하상가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지하에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고가에 공연장이 설치된대. 아이돌들 이렇게 리프트카 타고 올라가서 이 고가에서 공연하잖아요. 공연장. 또 우리 번지점프대. 이것들도 공연장입니다. 그것들 다 뭘로 본다고요?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지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하나 고가에도 건축법이 적용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런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제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자, 건축물이지만 이런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배제되는 건축물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건축물인데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건축물이지만 어떤 것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문화재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든 임시로 지정된 문화재든 문화재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축법에는 뭐 분할 제한, 높이 제한, 공개 공지 막 여러 가지 구조, 안전, 재료 설비 막 있잖아요. 그건 적용 안 해도 돼요. 왜? 문화재니까. 문화재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절에 가면, 이와 비교해서 절에 가면 절 전통 사찰 매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찰은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 전통 건조물. 전통 건조물이라는 게 한옥을 이야기, 한옥. 자, 이런 것들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할까 안 할까?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그 누구도 안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찰이라든지 이런 걸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돼야 돼요. 이게 문화재가 아니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전에서는 그 어느 것도 자유로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문화재가 아니면 적용받아. 이게 문화재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전통 사찰이라든지 전통 건조물 한옥 같은 경우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철도 관련시설. 철도 관련시설은 어디에 있겠어요? 철도에 있겠죠, 철도에. 자, 그러면 철도 관련시설 중에 이 4개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4개. 자, 첫 번째가 운전 보안시설. 선로 조작하는 시설이죠. 그죠? 철길.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행시설. 우리 철도에 가면 걸어다니는 보행시설이 있죠? 자, 운전시설, 철길, 보행시설, 우리 걸어다니는 시설. 또 플랫폼. 플랫폼은 기다리는 시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급수, 급유, 급탄 시설. 근데 급수, 급유는 이해하지만 급탄은 요즘 탄대 가지고 기차가 달리는 게 있나요? 또 조만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런 급수나 급유, 급탄 시설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철도법 그냥 규정하면 되지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런 선로라든지 보행시설, 운전보안시설이 선로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행시설이라든지 플랫폼, 급유, 급탄 시설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조심할 것은 우리 서울 역사, 영등포 역사, 군자 역사, 철도 역사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네.
이것은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도와 관련된 시설은 이 4개가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철도 역사는 건축법 규정 적용합니다. 여기는 지금 적용을 받는 것들이에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 여러분 하이패스 지나갈 때 통행료 징수시설 있죠? 도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지 또 고속도로 휴게소 굴면 안 돼요. 휴게소 말고 통행료 징수시설. 자, 하이패스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자, 그러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조심하셔야 돼.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자, 우리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근데 박스가 어떻게 창고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근데 요즘은요, 주택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건축법 적용할 거 아닙니까? 적용해야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건축법에 적용하죠. 그것도 이 창고도 어디에 있을 때?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살짝 바꿔서 시험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나왔어. 또 컨테이너를 이용한 사무실. 건축법 적용합니다. 컨테이너도 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 간이 창고인데 공장 안에 이동 용이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우리 하천 댐에 그 수문 조작하는 조작실은 하천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5개인데 그러면 우리 군사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요, 안 해요? 군바리는 여러분 죽어도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제가 그랬잖아요.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그 안전은 그 어느 것도 안전에서는 자유로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축물이면 원래 건축법 적용받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런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개 외에 모르면 다 건축법 적용이라고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배제되는 건축물 5개를 딱 체크를 잘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지만 이것도 요 5개 빼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 아니에요. 이 5개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는 게 있나요? 원래 여러분 공작물은 건축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공작물 중에서 이런 거를 건축물이다 그래서 건축물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은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공작물은 축조할 때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되어서 신고하고 축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공작물은 축조할 때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단순히 암기해야 될 거예요. 자, 암기. 여하튼 나중에 이제 자소 반복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최근에도 2번 시험에 출제됐고요. 편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공작물은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축조할 때 신고합니까? 자, 보세요. 이용담, 사탑, 육불절, 팔고, 오태양. 이용담, 사탑, 육불절, 팔고, 오태양. 이런 넘는 공작물은 넘는단 말은 넘친단 말이죠. 넘는 공작물은 축조할 때 신고다.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이랬더니 다른 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느끼해요. 그래. 그냥 느끼한가요? 아니죠? 달콤하죠? 네. 네. 자, 이용담, 사탑, 육굴절, 팔고, 오태양. 자, 볼게요. 이용담 거기 나왔네. 2m 넘는 뭐예요? 옹벽. 2m 넘는 옹벽 있잖아요. 2m 넘는 옹벽을 축조할 때는 신고다. 이옹담. 2m 넘는 담장. 그러니까 앞에 글자 따는 거예요. 2m 넘는 옹벽이나 담장은 초과할 때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를 해야 돼요. 이옹담. 2m 넘는 옹벽 담장. 그 다음에 사탑. 사탑이란 건 뭐냐면 4m 넘는 기념탑. 4m 넘는 장식탑, 4m 넘는 첨탑. 첨탑이란 건
끝이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고 그래요. 교회 가면 이 뾰족한 탑들 있잖아요. 그리고 4m 넘는 광고탑. 그러니까 탑은 다 탑이잖아요. 기념탑, 장식탑, 첨탑, 광고탑. 그죠? 탑은 몇 미터 넘어갈 때? 4m 넘어갈 때. 근데요, 예전에는 기념탑, 장식탑은 6m가 넘어갈 때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준이 강화돼 버려서 다 4m예요. 기념탑, 장식탑, 첨탑, 광고탑. 그래서 사탑이라고 한 거예요. 이용담 사탑. 그런데 육굴철 6m 넘는 굴뚝은 몇 미터 넘어갈 때? 6m. 그리고 또 여기는 탑은 탑인데 그래서 여기는 탑이라고 안 하고 철이라고 한 거예요. 6m 넘는 철탑,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통신용 철탑. 여기 철탑 있잖아요. 철탑은 6m예요. 탑은 여기만 6m. 그래서 육굴철 한 거예요. 육굴철. 나머지 탑들은 다 4m고. 그래서 이용담, 사탑, 육굴철. 그리고 팔고가 뭘까? 팔고란 고가 수조가 뭐예요? 수조가 물 담아 놓는 물탱크잖아요. 그죠? 옥상에 8m 넘는 고가 수조를 축조할 때는 건축법의 규정이 신고할 때 규정이 준용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5m를 넘는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태양광 시설이잖아요. 태양 에너지 5글자잖아요. 오태양. 이건 뭐 오태양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TV에서도 막 주인공 이름으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오태양. 그래요, 안 그래요? TV 안 봐요? 그래서 이런 넘는단 말은 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몇 번 연습하세요. 이런 넘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다 넘는인데 반대로 여긴 또 이하야. 여기는 다 초과해잖아요. 이하가 있어요. 이하. 그게 뭡니까?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있어요, 없어요? 외벽이 없는 것, 그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우리 주변에 이 기계식 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근데 높이가 8m 이하면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8m를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초과하면 어떻게 해? 그거는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기계식 주차장 높이가 8m 초과할 때는 주차장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과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만 이하예요. 다른 데는 다 초과인데 여기는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겠죠. 8m 초과하면 그건 건축법 규정이 준용되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 적용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바닥 면적 얼마예요?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표. 지하대표 30제곱 넘는 지하대표는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축조할 때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일부 공작물 이런 것들은 축조할 때 신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주 이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정말 자주만 봐주시면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점수 맞아요.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런 건축물 폐이제 신고 대상 공작물 이런 분들 잘 체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70이 아까 용어 정리 다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376페이지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